네, 다음은 이제 실업의 기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미국 데이터인데, 미국 데이터를 보면 약 한 3분의 1, 실업자가 된 사람들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한 달, 한 5주 안에 다 다시 이제 잡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잃고 한 달 내에 잡을 잡는 사람이 3명 중에 1명 정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3분의 2 정도가 14주 안에 다 잡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일자리 잃었다가 3명이 일자리 잃으면 이 중에 한 2명 정도는 3개월 안에 대부분 다 잡을 잡는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와중에 20% 정도는 6개월이 지나도 계속 이제 실업자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이제 6개월 왜 중요하냐 그러면 아마 6개월이면 미국도 구직급여를 고용보험을 통해서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그 기간이 이제 끝날 때가 6개월일 겁니다. 6개월이 지나면 구직급여도 못 받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데도 그 6개월 이상 동안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이 10명 중에 2명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10명이 실업자가 생기면 그러니까 실업자가 된 10명 중에서 2명 정도는 6개월 이상 실업자로 남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이 수치가 의미하는 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현실 세계에서 관찰하고 있는 대부분의 실업률은 어디서 오냐 그러면 주로 이제 이 농촌에서 온다는 얘기죠. 저기 이제 무슨 말이냐 그러면 6개월 이상 실업자로 남아 있는 사람들한테서 오는 실업률이 대부분 다 우리가 관찰하는 실업률이고, 우리가 그 나머지 부분들은 대부분 다 이제 실업자가 되었다가 곧바로 다시 잡을 찾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곧바로는 물론 아니죠. 한 3개월 정도 이제 시간이 걸리는 건데 3분의 2 정도가 잡을 찾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게 이 사람들은 실업 급여도 못 받고 그죠? 6개월 이상 실업자로 남아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한번 실업자가 되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실업자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필요하겠죠. 정부에서는 이제 이런 사실들을 잘 알고 있으면 정부가 이 사람들이 좀 어떤 사람들인지 알고 그 사람들에게 맞는 어떤 정책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한국을 한번 볼까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하고 좀 비슷합니다. 미국과 비슷하게 3개월 미만의 한 60% 정도가 서로 잡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이 실업자가 되면 그중에 한 6명 정도는 3개월 안에 잡을 잡습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안에 약 한 90% 정도가 서로 잡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실업자가 되고 난 다음에 10명이 실업자가 되면 그중에 9명은 6개월 안에 다 잡을 잡는다는 거죠. 그리고 6개월 이상, 미국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실업자가 되는 사람이 10명 중에 실업자가 된 10명 중에 한 2명 정도였는데 한국은 10명 중에 이제 1명 정도라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100명이 실업자가 되면 그중에 미국은 20명이 6개월 이상 실업자로 남아 있는데 한국은 6개월 이상 실업자로 남아 있는 사람이 한 10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미국하고 한국하고 실업률의 어떤 기본 큰 차원에서 실업률의 어떤 차이를 일정 정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 노트에 보시면 이게 이제 미국의 실업률이고 이게 한국의 실업률인데 요 빨간 게 실제 실업률이죠. 요 실업률 요거하고 여기에 있는 미국의 실업률 비교해 보면 미국의 실업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낮습니다. 같은 기간에 보시면 그 이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한 가지 이유는 이런 부분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6개월 이상 실업자가 되는 사람, 6개월 이상 실업자로 남아 있는 사람이 미국은 한 20% 정도 되는데 반해서 한국은 한 10% 정도 된다는 게 그걸 설명할 수 있습니다. 뭐 또 한 가지 이제 이 정도로 이제 듀레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 실업자로 남아 있는 실업자가 실업 기간은 평균적인 실업 기간은 또 이제 사실은 이 비즈니스 사이클하고 좀 연관이 있습니다. 경제가 안 좋을 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이 실업의 기간이 늘어나겠죠, 듀레이션이.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요 쉐이드 된 게 일종의 미국의 어떤 그 경기 침체가 왔을 때 그 기간을 나타내는데 보시면 그 경기 침체가 있는 기간에 듀레이션이 급격히 증가하죠. 쭉 증가했다가 다시 또 감소했다가 그리고 아주 이번에 급격하게 2010년, 이게 2008년에서 2010년 사이에 있었던 이제 미국발 이제 금융위기인데 그거로부터 야기되는 경기 침체인데 실업의 듀레이션이 엄청나게 많이 증가하죠. 여기는 어떤 경기 침체 영향도 있고 또한 어떤 정부 정책의 영향도 있습니다. 이때가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이 2008년에 되면서 2008년 말에 이제 대통령 당선되면서 2009년부터 했던 정책 중에 하나가 미국의 어떤 일시적으로 실업급여를 보장하는 기간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기간을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주는 기간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이제 실업률도 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업률이 증가했다기보다는 실업의 듀레이션도 이제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이제 보통 이 실업의 듀레이션이 한국은 조금 이제 미국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는데 경제가 안 좋을 때는 실업의 듀레이션이 좀 증가합니다. 이때가 언제냐 그러면 1998년에 그 뭐지 한국에도 뭐가 있었냐면 일종의 그 외환위기가 있었죠. 그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실업의 듀레이션이 좀 증가했다가 다시 좀 감소해 오다가 최근에 다시 증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데이터가 지금 현재 2015년까지밖에 데이터가 없어서 그런데 아마 이게 좀 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듀레이션도 일종의 경기 침체 영향을 조금 이제 반영하고 있죠. 네. 여기까지 이제 듀레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부터는 이제 이 섹터럴 시프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요거를 따로 띄어서 하는 게 보통 이 책에서는 이 섹터럴 시프트가 일종의 마찰적 실업의 원인이라고 이제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배우는 어떤 다른 책들을 보면 이게 이제 일종의 구조적 실업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산업 구조가 바뀌어서 발생하는 실업이라고 해서 구조적 실업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책마다 조금 다르다는 걸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는 그냥 이게 마찰적 실업이라고 구조적 이 섹터럴 시프트도 마찰적 실업의 한 원인이 된다라고 뭐 이해하면 되는데 나중에 혹시나 시험을 칠 때 어떤 공식적인 시험을 칠 때에는 구조적 실업으로 한번 판단하셔도 될 겁니다. 좀 혼돈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이 책을 쓴 저자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마찰적 실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고 기존에 있던 대부분의 책들에서는 이걸 이제 구조적 실업으로 이제 보고도 있습니다. 구조적 실업으로 보는 이유는 산업 구조가 바뀌어서 발생하는 실업이기 때문에 구조적 실업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이고 이거는 이제 뭐냐 그러면은 이런 겁니다. 이 섹터럴 시프트 때문에 발생하는 실업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BYC 전주에 BYC 공장이 있는데 이 섬유산업이 이제 노동력을 많이 투입해서 이루어지는 산업인데 노동력의 값이 이제 비싸지면 노동력이 싼 데로 이제 공장 옮기게 되겠죠. 대개의 경우에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트남이나 중국으로 이제 공장을 옮기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공장이 이동하게 되면 그 산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그 나라의 한국에서의 섬유 산업은 이제 사라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라진다기보다는 거의 축소되겠죠. 신발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축소되면 이 공장에 이 산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겠죠. 그리고 다르게 얘기하면 좀 요 말 그대로 따지면 이 인더스트리 섬유 산업에 있는 인더스트리에 있는 기업들의 노동 수요가 확 줄어들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한 가지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다음적인 예가 이제 테크놀로지컬 체인지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여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섬유 산업이었는데 여기는 지금 뭐냐 그러면 일종의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잘 와닿지가 않을 건데 이 예 자체가 이게 뭐냐 그러면은 어떤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가 이제 발달되면서 기존에는 주로 이제 타이핑을 해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자기 가지고 타이핑을 많이 했던 작업들이 있었는데 70년대 이럴 때는 80년대까지 하더라도 타이핑 작업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타자기를 고치는 어떤 잡들이 그 당시에는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 모든 게 타자기에서 이제 컴퓨터로 이게 다 사람들이 이제 그 기술 발전으로 해서 컴퓨터를 다 사용함에 따라서 타자기 작업은 완전히 사라졌었고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컴퓨터를 고치는 어떤 작업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지? 그러면 이쪽에는 작업이 많아지고 이쪽에는 작업이 줄어드니까 당시에 타자기를 고치는 어떤 그래서 종사했던 사람들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건데 뭐 70년대 80년대 하더라도 전파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거의 없지만 그것도 이유가 있는데 또 그런 지식에 종사했던 사람들의 어떤 작업들은 많이 줄어들게 되겠죠. 이런 게 일종의 섹터럴 시프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또 뭐냐 그러면 어떤 무역 협정 때문에 이제 작업이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수출을 많이 하는 어떤 새롭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미국하고 한국하고 뭐 자유무역 협정을 맺는다든지 아니면 한국하고 중국하고 자유무역 협정을 맺으면
그래서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상품, 그러니까 수출하는 그런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에는 노동 수요가 증가하겠지만 오히려 이제 중국으로부터 물건을 수입하는 인더스트리는 노동 수요가 감소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노동 수요가 감소하면 여기에 있는 산업들은 이제 사양 산업에 접어들겠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그 산업에서의 어떤 노동 수요는 감소하니까 그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일자리는 사라지겠죠.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두 가지 이런 예들이 다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일종의 이제 이렇게 해서 발생하는 실업을 대개의 경우에 이 책에서는 이걸 마찰적 실업이라고 프릭셔널 어니플로이먼트라고 부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이게 다른 책에서는 이걸 스트럭처럴 어니플로이먼트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걸 스트럭처럴 어니플로이먼트라고 구조적 실업이라고 많이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었는데 이 책에서는 이걸 이제 마찰적 실업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어떤 무슨 다른 어떤 대외적인 어떤 시험을 볼 때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 아마 여러분들은 이거를 막 스트럭처럴 어니플로이먼트라고 이야기하는 게 나올 수 있습니다. 책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렇다는 정도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면 미국 데이터인데 여기 보시면 이게 60년대와 2009년에 보면 스트럭처럴 체인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시면 60년대에 요게 요 파란색을 보시면 60년대에는 미국에서 제조업이 한 28%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업이 한 57.58%를 차지했네요. 그랬는데 2009년에 보시면 제조업이 28%에서 12.8%, 13%로 줄어들었죠. 그리고 서비스업의 79% 늘어났죠.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당시에 그러니까 요 기간 사이에 제조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은 계속 일자리가 감소했다는 거죠. 제조업의 일자리.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대신에 서비스업은 일자리가 늘어난 거죠. 서비스업으로 가야 되겠죠. 이게 일종의 스트럭처럴 시프트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실업. 여기에는 일자리가 만약에 100명이 있었다면 100명 중에 28명이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100명 중에 13명만 제조업에 종사하니까 나머지 15명은 일자리를 잃은 거잖아요. 일자리가 없어진 거니까 그 사람들이 일종의 이제 마찰적 실업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실업이 발생하는데 그 사람 중에 상당 일부는 또 어디에서 흡수될 수 있습니까? 서비스업에서 흡수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서비스업에서 흡수되려면 갑자기 제조업이 있다가 서비스업을 가려면 막 갈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퍼블릭 잡 트레이닝, 잡 트레이닝을 받아야 되는 거죠. 새로운 스킬을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가려면 거기에 맞는 새로운 어떤 잡 기술을 스킬을 배워야지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을 익혀서 장기적으로는 이런 식의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발생하는 실업을 그래서 보통 이제 이 28%에 있다가 13%가 되면서 발생하는 실업을 보통 이제 이 책에서는 마찰적 실업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아마 다른 책을 보면 이게 구조적 실업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산업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걸 구조적 실업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정도만 이제 알아두시면 되고 한국도 이거는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보시면 60년대, 80년대, 이제 2015년 보시면 한국은 강공업이 제조업입니다. 60년대에는 9%에 있다가 88년도가 되면 80년대가 되면 28% 많이 늘어나죠. 미국처럼 미국이 60년대처럼 그러다가 다시 이제 2015년이 되면 17%로 한국도 제조업 인구가 줄어듭니다. 반면에 서비스업은 계속 증가하고 있죠. 이게 이제 일종의 스트럭처럴 시프트가 발생하는 거겠죠. 이로부터 발생하는 실업을 이 책에서는 마찰적 실업 그리고 기존에 있는 책에서는 아마 구조적 실업이라고 이제 부른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마찰 이 섹터럴 시프트 이제 스트럭처럴 체인지가 뭐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산업혁명도 일종의 스트럭처럴 시프트가 생긴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그 1800년대 하더라도 농사가 가장 농사에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1800년대 이제 제임스 와트가 전기기관을 발명하면서 일종의 이제 제조업이 이제 새로 탄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뒤로 이제 발생했던 뭐 제조업이 전기, 여러분들 에디슨이 전기 만들고 뭐 철도 이런 것들 다 제조업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스트럭처 시프트가 발생한 거죠. 이게 이제 당시에 1800년대 산업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산업혁명으로 인한 어떤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농업에 이런 산업혁명이 발생하면 농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다 일자리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봤던 무슨 기계 부수는 운동 있죠. 러 다이어트 운동 이런 것들이 다 그거 관련이 있습니다. 그지? 근데 이게 지금 다시 또 발생하죠. 여러분들 지금 하는 게 뭡니까? 4차 산업혁명이 그런 거죠.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인해서 새로운 산업혁명이 지금 일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의 제조업에 종사했던 혹은 어떤 기존의 어떤 이 산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일자리가 이제 앞으로 많이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탄생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일자리를 새로 구할 때에는 통상적인 여러분들이 선배들이 했던 건 또 다르게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일자리를 찾는 그 노력들을 많이 기울여야 됩니다. 그 스킬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좀 많이 또 구비를 하셔야 되고 많이 배우셔야 되고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30년, 40년 동안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어디에 돼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40년 동안 일하는 요 기간을 보십시오. 요 기간 보시면 이 기간 40년도 지금 안 되잖아요. 90년이니까 한 25년밖에 안 되잖아. 요 기간은 60년에서 80하니까 한 25년 기간 되네요. 이 기간 사이에 스트럭처럴 변화가 일어나듯이 여러분이 지금 몸담고 있는 지금 2020년에서 앞으로 2050년 사이에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장 어디에 구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데지만 직장을 구하면 이런 식의 스트럭처럴 체인지가 일어나는 곳에 직장을 구하면 여러분들이 직장에 취직을 했으나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여러분들 직장이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훨씬 더 큰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직장을 구할 때에는 이런 스트럭처럴 체인지가 좋은 방향으로 일어나는 그러니까 일자리가 많아지는 곳으로 일어나는 곳으로 잡을 잡아야 되겠죠. 즉 정보통신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잡을 잡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직장을 궁극적으로 여러분들 직장을 지속적으로 이제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당장 일자리 취직했다고 기뻐하거나 일자리 취직 못했다고 내가 원하는 지금 사람들이 원하는 직장에 취직하지 못했다고 뭐 슬퍼하거나 기뻐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30년 동안 어느 직장에 취직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이번 기회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런 게 이제 스트럭처 시프트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수업을 들으면서 앞으로 내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마찰적 시력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할 거니까 이런 구조적인 변화가 있었을 때 내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뭐 준비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죠. 그것만 해도 이 과목을 배웠던 그에 대한 어떤 대가를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죠? 네. 뭐 이것도 뭐 70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얘도 이제 보면은 지금 최근에 보면 이게 헬스케어에 대한 정부의 어떤 GDP 비중이 미국 정부입니다. 이게 물론 계속 증가하고 있죠. 이게 왜 헬스케어에 대한 정부의 GDP의 정부가 지출이 증가하겠습니까?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뭡니까? 헬스케어 인더스트리가 계속 확장하고 있다는 거겠죠. 당연히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고령화의 이유도 있고 여러분들도 잘 살게 되면 그만큼 건강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려하는 것도 있고 그런 이유 때문에 이 헬스케어 인더스트리는 계속 확장해 왔던 거죠.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헬스케어 인더스트리도 일종의 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 인더스트리는 뭐 할 거니까 확장할 거니까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잡을 잡는 것도 나름대로 이제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마찰적 실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섹터럴 시프트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치? 이 섹터럴 시프트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이 이게 뭐 마찰적 실험이냐 구조적 실험이냐 이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섹터럴 시프트가 필연적으로 이 뭐지 기술 발전에 의해서 어떤 뭐한 20년, 30년 단위로도 크게 아주 큰 차원에서의 어떤 시프트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시프트에 여러분들이 잘 살아남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졸업하고 직장에 취직할 때 어떤 직장을 어떤 인더스트리, 어떤 직장에 취직하는지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 이제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한 인더스트리에 여러분들이 종사하기 위해서는 내가 학교 다니는 동안 어떤 스킬을 내가 잘 구비해야 되는지, 잘 배워야 되는지, 잘 수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나머지 부분 이야기하도록